그날 밤 저는 생명을 가뒀습니다. 작고 하얀 생명을 나무 상자에 넣고 붉은 보자기로 감싸고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동안 상자 안에서 꺼억 하는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장롱문을 닫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물건 정리하는 거야.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목발을 짚고 방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3년만, 딱 3년만 참아다오. 우리 준호 빚만 갚으면 널 꼭 풀어줄게.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망했다는 뉴스만 나왔어요. 은행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죠. 저는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컴퓨터 부품 도매업으로 제법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도 셋이나 뒀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엄마의 한을 풀어줄 거다고. 하지만 12월 초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거래처가 연쇄부도를 내면서 준호의 회사도 함께 쓰러진 거였죠. 2억이 넘는 빚.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밤마다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은 나흘 동안 잠도 안 자고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29의 청년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죠. 집도 사무실도 모든 게 채권자들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12월 중순, 우리는 충남 서산 친정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살았던 그 작은 마을. 30년 만에 돌아온 친정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대전으로 이사 갔죠. 낡은 시골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숙이 왔던데? 서울서 잘 살다 왔다더니 뭔 일 있나 봐. 아들이 사업 망했다더라. 빚이 어마어마하대. 그러게. 결국 친정으로 기어들어왔네. 에휴, 신세 좀 봐라. 귓속으로 파고드는 그 목소리들이 제 가슴을 애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망한 집 엄마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안 돼.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다음 날부터 일거리를 찾아다녔어요. IMF 때문에 건설 현장 일도 많이 줄었지만 다행히 읍내 건설사에서 일용직일을 구했죠. 하루 4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준호는 다리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기 직전 채권자들한테 쫓기다가 계단에서 굴러 다친 거였죠.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방 안에만 박혀 있었어요.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말이죠. 준호야, 밥 먹어야지.
문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29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건지. 돈만 있으면 돼. 2억만 갚으면 우리 준호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29일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나왔는데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마치 뭔가가 눈 위를 스치는 소리 같았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서 마당이 환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장작더미 옆에서 꿈틀거리는 새하얀 무언가를. 가까이 다가가 보니 족제비였어요. 그것도 새끼 3마리를 업은 어미 족제비였죠. 달빛에 반사된 흰 털이 은빛처럼 빛났습니다. 족제비는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저를 올려다봤죠. 검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너무나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제게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죠. 해치지 마세요. 저는 새끼들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족제비는 살짝 물러섰지만 여전히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보내신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최고령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90이 넘은 최정순 할머니.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신 분이었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계셨어요.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오냐, 영수가. 무슨 일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흰 족제비에 대해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흰 족제비, 그걸 봤니? 네, 어젯밤에 저희 집 마당에 있었어요. 새끼 셋을 데리고요.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수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흰 족제비는 영물이야.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옛날부터 흰 족제비는 재물을 부른다고 했어. 특히 스스로 집에 찾아온 족제비는 3년 안에 큰 재물을 가져다 준대.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이라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죠. 정말요? 정말 재물을 가져다 줘요? 그래.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김진사 댁에 흰 족제비가 찾아왔는데 2년 뒤에 땅에서 항아리가 나왔다더라. 금은보화가 가득했대.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명심해야 해. 족제비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어야 해. 절대로 강제로 잡거나 가두면 안 돼. 그러면요? 화를 부른다더라. 족제비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족제비가 우리 집에 왔어. 그것도 스스로.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붉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말씀을 듣고 온종일 고민했어요. 족제비를 그냥 두면 언젠가 떠날 거예요. 그럼 재물도 함께 사라지겠죠. 하지만 만약 족제비를 우리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장작더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족제비 가족이 그곳에 있었어요. 어미는 새끼 셋을 몸으로 감싸고 자고 있었죠. 달빛 아래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양심이 제 발목을 잡았죠. 이러면 안 돼. 할머니가 분명 경고하셨잖아.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준호 생각해. 내 아들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할 거야? 고개 들고 살 수 없게 만들 거야? 딱 3년만 참으면 돼. 그럼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는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새끼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였죠. 새끼는 꺼억하고 작게 울었어요. 그 소리에 어미가 깼습니다. 족제비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슬픔이었죠. 깊고 깊은 슬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미야. 내 자식을 살려야 해. 저는 새끼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붉은 보자기로 꽁꽁 감쌌죠. 새끼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미 족제비는 장작더미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상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죠. 3년만 참아다오. 딱 3년만. 우리 준호 빚만 갚으면 널 꼭 풀어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귀를 기울이면 아주 멀리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꺼. 제발.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붉은 눈의 경고가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가둔 것은 단순한 족제비가 아니라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당 어딘가에서 어미 족제비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리였어요.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였죠. 칙칙.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무언가를 긁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살폈어요. 거실, 부엌, 안방, 준호 방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꿈인가?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족제비 새끼를 가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 나갔더니 행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걸어둔 행주였는데 마치 칼로 그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찢겨 있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새 행주로 바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거실 벽지였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준호가 목발을 짚고 나오더니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지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어요. 세 줄. 마치 무언가의 발톱 자국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말이죠. 아, 그게 어젯밤에 쥐가 나온 것 같더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쥐 발톱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너무 깊고 또렷했거든요.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벽을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쥐치고는 이상한데. 뭔가 힘이 센 동물 같은데요.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오늘 테이프로 붙여놓을게.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설마 족제비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준호 방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달려가 보니 준호가 책상 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찢어진 이력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준호가 취업을 위해 정성껏 작성해둔 이력서들이었죠. 모두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창문도 안 열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력서들은 준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며칠 후 면접을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찢어진 자국이 너무나 규칙적이었거든요. 세 줄씩 일정한 간격으로. 족제비 발톱 3개. 엄마가 다시 출력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이건 경고인가?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죠. 어둠 속에서 거대한 흰 족제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크기만 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족제비였어요. 온몸이 새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눈만 새빨갛게 빛났죠. 족제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족제비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내 새끼를 어디 숨겼느냐? 목소리는 여자였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동시에 차갑고 무서웠어요. 돌려줘. 내 새끼를 돌려줘.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족제비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붉은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감춘 곳을 알아. 붉은 보자기 안.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주마. 3년? 내가 약속한 3년? 족제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어요. 3년이고 3일이고 넌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때 족제비의 발톱이 제 목을 스쳤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숨이 가빠서 한참을 헐떡였죠. 옆에서 자던 남편이 놀라 깼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또 악몽 꿨어? 응, 괜찮아. 다시 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을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목에 뭔가가 만져졌거든요. 거울로 확인해 보니 3줄의 붉은 자국이 목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족제비 발톱으로 긁힌 것처럼 말이죠. 꿈이 아니었어. 진짜였어. 하지만 신기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족제비를 가둔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야, 좋은 소식이야. 남편이 저를 안아들듯이 들어올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현장 반장님이 그러시는데 다음 달부터 큰 공사가 시작된대. 그것도 6개월짜리. 나보고 꼭 오래 일하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건 IMF 시대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이거 봐. 성금까지 받았어. 남편이 봉투를 꺼냈어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족제비야. 정말 영험한 거구나. 그리고 이틀 후에는 준호에게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 면접 연락 왔어요.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어서 위태위태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읍내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를 뽑는데요.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 왔어요. 정말? 우리 준호 잘 됐네.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구나.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싶었죠. 족제비 덕분이야. 분명 족제비가 복을 주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붉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귀를 기울여 봤죠.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죽은 건 아니겠지? 순간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 용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족제비가 튀어나오면 어쩌죠? 아니면 정말 죽어 있으면? 아냐. 살아있을 거야. 족제비는 강한 동물이잖아. 3년만 참아다오. 그럼 널 꼭 풀어줄게. 저는 보자기를 다시 장롱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신의 집 요즘 이상하다더라. 그러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 무슨 소리? 짐승 우는 소리. 그것도 여러 마리가 울어대는 소리래. 저는 모른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잖아. 영숙이네 집 담벼락에 발톱 자국이 있대. 엄청 큰 발톱이래. 에이, 그게 무슨. 진짜야. 우리 아들이 직접 봤대. 담을 타고 올라간 흔적이 선명하다나 뭐라나. 식료품 가게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슬쩍 물러섰어요. 영숙 씨, 요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데. 아, 그거요?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일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줌마의 표정은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 집 담벼락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담벼락 곳곳에 긁힌 자국이 있었거든요. 길고 깊은 세 줄의 자국. 마치 무언가가 벽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말이죠. 어미 족제비가 찾아온 거야?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이상한 꿈을 꾼다고 했어요. 영수가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남편이 아침 밥상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꿈? 흰 족제비가 나타났어. 엄청 큰 족제비였는데 날 똑바로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제 손에 쥔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어. 근데 느낌이 뭔가 찾는 것 같았어. 자기 걸 돌려달라는 것 같았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꿈 꿨어요. 족제비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는 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도 꿈을 꾸다니.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요즘 우리 가족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 꿈은 꿈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당이 환하게 보였죠. 그리고 그때 저는 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흰 족제비를. 어미 족제비였어요.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족제비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서 있는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슬픔이었죠. 깊고 깊은 슬픔. 내 새끼를 돌려달라. 족제비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커튼을 쳤죠.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밤새도록 들려오는 족제비의 울음소리.
끼익. 그 소리는 마치 엄마가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 목에 남는 붉은 자국, 가족들의 같은 꿈, 집을 에워싸는 족제비의 기척. 처음엔 족제비가 복을 준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건가? 2월 초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이 마을에 족제비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야 했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최정순 할머니는 이미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재물을 부른다는 이야기만 해주셨죠. 하지만 분명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용란 할머니. 이용란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옛날에 무당이셨대요. 마을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굿을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20년 전쯤 신칼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뒷산 중턱에 혼자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굿당집이라고 불렀죠. 실제로 옛날 굿당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저는 아침 일찍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20분쯤 올라가니 낡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주변에는 아무 집도 없었죠.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무너진 건물의 흔적이 보였죠. 할머니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누구냐? 쉰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셨어요. 하얀 머리를 뒤로 묶으시고 남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 족제비를 가뒀구먼. 저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보이는구먼. 당신 몸에서 기운이 보여. 검은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제 목을 가리켰습니다. 목에 자국. 족제비 발톱 자국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죠. 들어오너라. 이야기를 해줄 게 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작은 호롱불만이 방을 밝히고 있었죠. 벽에는 오래된 무신도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장구와 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앉히고 차를 따라주셨어요. 마셔라.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는 아니야. 예전에도 있었어. 족제비를 욕심 때문에 가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과 경고가 섞여 있었죠. 모두 벌을 받았지. 누구는 미쳐버렸고 누구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누구는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죽었어.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둔 건 보통 족제비가 아니야. 흰 족제비, 그것도 어미의 새끼를 가둔 거지. 어떻게 그걸? 보이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는 기운이 보여. 어미의 한이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어. 할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마.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할머니의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말이었대요. 그때 이 마을에 신혜라는 무녀가 있었어. 20살에 신내림을 받은 천재 무녀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죠. 시내는 특별했어. 보통 무당들은 산신령이나 용왕신을 모시는데 시내는 달랐지. 시내가 모신 건 족제비 신령이었어. 족제비 신령이요? 그래. 흰 족제비 말이야. 시내가 15살 때 산에서 죽어가는 흰 족제비를 구해줬대. 그때부터 그 족제비가 시내를 따라다녔지. 시내는 그 족제비를 백설이라고 불렀어. 할머니가 벽에 걸린 무신도를 가리켰어요. 자세히 보니 그 그림에는 하얀 족제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내와 백설은 한 몸이나 다름없었어. 시내가 구슬하면 백설이 춤을 췄고 시내가 점을 보면 백설이 기륭을 알려줬지. 마을에 가뭄이 들면 시내가 비를 내리게 했고 역병이 돌면 시내가 병을 물리쳤어. 그럼 시내는 마을의 은인이었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두가 시내를 존경했지. 이 굿당도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준 거야. 시내는 여기서 평생을 족제비 신령을 모시며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왔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어. 미신타파라는 명목으로 굿당을 없애겠다고 했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조선의 무속신앙을 금지했어. 시내는 거부했어. 족제비 신령을 버릴 수 없다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지.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사들이 이 굿당을 불태웠어. 시내가 보는 앞에서 말이야. 시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 제발 굿당만은 살려달라고, 백설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그놈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 굿당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백설을 잡아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시내가 보는 앞에서 백설을 죽였어. 일본도로 내리쳐서 말이야.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내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 백설의 시체를 안고 밤새 울었지.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내가 이곳 마당에서 목을 맸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죠. 족제비는 신령이다. 족제비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3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특히 흰 족제비는 더더욱. 어미를 해치고 새끼를 해치면 그 안은 하늘에 사무쳐 반드시 복수하리라. 방안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내가 죽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시내를 고발한 마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대가 끊어졌어. 삼형제가 모두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지. 굿당을 불태운 일본 순사는 그의 겨울산에서 시체로 발견됐어. 목에 동물의 이빨 자국이 있었대. 족제비한테 물린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마을 사람들은 족제비를 절대 건드리지 않게 됐어. 특히 흰 족제비는 더더욱. 만약 집에 족제비가 들어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공손히 보내드려야 해. 절대 가두거나 해치면 안 돼. 왜냐하면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건 시내의 혼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으니까. 시내는 죽어서도 족제비 신령이 되었어. 흰 족제비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거지.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가둔 족제비는 시내의 가호를 받는 족제비일 거야. 그리고 어미는 분명 당신을 찾고 있을 거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했어요. 당장 돌려보내야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새끼를 돌려보내고 어미한테 사죄해. 그럼 용서해 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한 달이 넘었어요. 새끼가 살아있을까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만약 새끼가 죽었다면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하려던 말을. 만약 새끼가 죽었다면 어미의 복수는 더욱 무서울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해와 백설, 일본 순사들의 만행, 그리고 저주. 3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우리 집안이, 준호까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한 짓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마을 어귀에서 최정순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수가 어디 갔다 오니? 아, 그냥 산책했어요. 뒷산 쪽에 갔었구나. 이용란 씨 만났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옥란이도 불쌍한 사람이야. 어릴 때 신의 무당님 일을 직접 봤거든. 그 충격으로 평생 악몽에 시달렸대. 할머니도 그 일을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마을 사람이면 다 알아. 그래서 족제비를 조심하는 거야. 특히 흰 족제비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영수가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더니.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족제비를 가뒀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터에 나가고 준호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것조차 두려웠죠. 지금 열어서 새끼를 확인해야 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죽어 있다면? 만약 상자를 여는 순간 어미가 나타난다면? 저는 그냥 장롱을 닫았습니다.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혼잣말을 하며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쟁이라는 것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 내일 면접 보러 가요. 면접? 그래, 컴퓨터 학원 말이지? 네. 다리 깁스는 아직 있지만 괜찮대요. 강사 자리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얼굴이었어요. 꼭 합격하자. 우리 준호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력서가 찢어진 것처럼.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대한 족제비가 아니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불타는 굿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연기가 자욱했죠. 그 앞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죠. 여인의 품에는 피를 흘리는 흰 족제비가 안겨 있었습니다. 백설아, 백설아. 여인이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널 죽였어. 다 내 탓이야. 여인이 죽은 족제비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당신도 같은 짓을 했구나.
아니에요. 저는 어미의 새끼를 빼앗았어. 어미의 마음을 찢어 놓았어. 당신도 그 일본 놈들과 똑같아. 여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가를 치를 거야. 반드시.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옆에서 남편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남편도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흰 족제비가 서 있었어요. 어미였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일은 반드시 새끼를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생기 있는 아들의 목소리였죠. 저는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어제 본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내의 피눈물, 어미 족제비의 차가운 눈빛. 오후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 씨 보호자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원래 다친 다리를 또 다쳤어요. 최소 2달은 더 쉬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준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면접 보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한 건 운전자가 그러던데. 갑자기 흰 족제비가 나타났대. 그런데 CCTV에는 안 나왔대.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일거리 잃었어.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옆에 있던 김형이 자재에 맞아 중환자실에 갔어. 나는 1초 차이로 피했고, 근데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나만 있으면 사고가 난다고. 소장님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건 자재가 무너지기 직전에 뭔가 봤어. 자재 더미 위에 흰 족제비가 있었어. 날 똑바로 쳐다보더라고. 저는 전화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온 가족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흰 족제비가 집을 빙빙 도는 꿈. 내 새끼를 내놔라는 목소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같은 공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저는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줄었고 남편은 일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박 씨는 재수 없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저는 매일 밤 안방 장롱 앞에 섰지만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붉은 보자기를 꺼내 풀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뒤집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자 바닥에 작은 발톱 자국이 가득했고 구석에 피 묻은 하얀 털 몇 가닥이 남아 있었죠. 새끼가 빠져나갔어. 아니면 죽었을까? 그 순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수십 마리의 족제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흰색이었어요.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족제비들이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죠. 일렬로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어미 족제비가 서 있었어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흰 족제비. 몸을 곧게 세우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저와 어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새끼는 어디 있느냐? 빈 상자를 돌려받았다. 족제비들이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끼를 내놓아라. 아니면 내 새끼를 데려가겠다. 어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서산중앙병원입니다. 남편분이 데려오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준호, 우리 아들. 진정하세요. 아드님은 괜찮아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준호는 자고 있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어. 아침에 보니 집 마당에 족제비 발자국이 가득하더라고. 수십 개나 원을 그리고 있었어. 마치 무슨 의식 같았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이게 놓여 있었어. 남편이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하얀 털 몇 가닥과 작은 이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족제비 새끼의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새끼는 죽었어요. 상자 안에서 탈출하려다 죽었거나 아니면 나중에 죽은 거겠죠. 그리고 어미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자기 새끼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구나.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밤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엄마, 덥다. 너무 더워. 준호가 이불을 걷어차며 신음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체온계를 재보니 39.5도였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하지만 아들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게 보여. 저기 있어. 준호가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들의 눈에는 뭔가 보이는 것 같았죠. 다가오고 있어. 엄마, 도망가. 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히 준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검사 결과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고열이 계속됩니다. 일단 입원시켜서 지켜봐야겠어요. 준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유리 너머로 아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영수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우리 준호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교통사고에 다시 다치고 이제 원인 모를 병까지.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 잘못이야. 병원 복도 구석,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족제비 새끼를 가둔 것, 재물을 바랐던 욕심, 신의 무당의 저주, 텅 빈 상자, 그리고 어미의 경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에 기대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다 족제비 때문이었단 말이야? 응. 어미가 복수하고 있어. 새끼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럼 준호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준호를 살릴 수 있어? 사죄해야 해. 어미한테 진심으로 빌어야 해. 이용란 할머니가 그러셨어. 진심으로 사죄하면 용서받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어디든 가서 빌자. 제발. 우리 아들만은. 새벽 3시 우리는 뒷산 굿땅터로 올라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가파른 산길을 올랐어요.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굿땅터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희는 가져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밥, 과일, 나물, 막걸리.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무너진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족제비 신령님, 그리고 어미 족제비님. 저희 부부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절을 올렸어요. 저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어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100번을 절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저를 벌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단 너머 흰 족제비가 서 있었습니다. 어미였어요. 달빛을 받아 온몸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숨을 죽였어요. 저도 움직일 수 없었죠. 어미는 제 앞 1미터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붉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슬픔이 느껴졌죠. 너도 어미구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내 새끼를 살리고 싶은 마음. 나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저와 같은 엄마였는데 제가 당신의 새끼를. 어미 족제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슬픔에 잠긴 것처럼.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2마리의 작은 흰 족제비가 나타났습니다. 어미의 남은 새끼들이었죠. 새끼들이 어미 곁으로 달려왔어요. 어미는 새끼들을 몸으로 감쌌습니다. 보호하듯이, 사랑하듯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미도 저와 똑같았어요.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 우리는 같았던 거예요. 당신의 새끼를 돌려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제 목숨을 드릴게요. 제 아들 대신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영수가 무슨 소리야? 하지만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준호를 지켜줘. 제가 없어도 준호가 있으면 돼. 저는 어미 족제비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을 내밀었어요. 저를 데려가세요. 대신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같은 어미로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멈췄어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목을 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느껴진 건 따뜻한 숨결이었습니다. 어미가 제 이마에 코를 대고 있었어요. 마치 냄새를 맡는 것처럼. 아니,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한참 후 어미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어미 족제비가 새끼들을 데리고 천천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은요?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미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니다. 하지만 복수를 멈추겠다.
어미와 새끼들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흰 그림자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영수가 끝난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어미가 뭔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인, 신기한 일이네요. 열이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유리 너머로 준호가 보였죠.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이상하네요. 아침에 갑자기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입니다. 의학적으론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의학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것을. 3일 후 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퇴원했죠. 하지만 우리 삶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석 달이 더 걸렸어요. 그동안 컴퓨터 학원 일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갔죠. 남편은 건설 현장 일을 다시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농협에서 관리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죠.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빚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예전엔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한 풀어드려야 한다고. 근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싶어서요. 그해 가을, 저는 매달 보름날 뒷산 굿당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촐하게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족제비 신령님께, 그리고 신의 무당님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멀리 숲 사이로 흰 족제비들이 보였습니다. 어미와 두 새끼였어요. 새끼들은 이제 많이 자라 있었죠. 어미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처럼. 저도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족제비들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이 밝았어요. 준호는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겼죠. 성실하게 일했어요. 엄마, 이번 달 빚 50만 원 갚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속도면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욕심은 없었지만 평온했죠. 남편도 농협 일에 적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정시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죠.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김치찌개. 당신은? 소소한 대화들.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던 대화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영숙 씨네, 요즘 잘 사네요. 뭐가 잘 살아요? 여전히 가난한데. 아니,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는 컴퓨터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죠. 결혼식 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미안했어요. 준호야, 크게 식을 못 해줘서 미안해. 에이, 엄마. 이게 좋아요. 가족들하고 친구들만 있으면 되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이듬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애기예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 안에서 잠든 아이. 생명이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2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저는 74세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벌써 9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족제비 이야기 배웠어요. 손자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데 족제비는 신령한 동물이래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대요. 그래, 맞아. 생명은 다 소중한 거야. 저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물론 무섭지 않게 교훈이 되도록 조금 바꿔서요. 옛날에 할머니가 욕심을 부려서 큰 실수를 했단다. 무슨 실수요? 하늘이 준 선물을 탐냈지. 그래서 벌을 받았어.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더니 용서해 주셨단다.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뭘 배웠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야. 그해 가을, 저는 또 굿땅터에 올라갔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올라간 곳이었죠. 제사를 올리고 절을 한 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무들이 더 자랐고 굿땅터는 더 무너졌죠. 잘 지내시나요?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춤추며 떨어졌죠. 그리고 저 멀리 숲 사이로 흰 족제비가 보였습니다.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털에 회색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미였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새끼 중 하나였을까요? 족제비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깊이 절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것들을,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족제비가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족제비를 가두며 재물을 바랐어요. 돈, 성공, 체면, 그런 것들을 원했죠. 하지만 족제비가 준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족제비는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생명의 소중함을, 욕심의 무서움을, 그리고 용서의 따뜻함을. 지금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큰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준호의 가게도 작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준호는 건강하고 손자는 밝게 자라고 남편과 저는 함께 늙어가고 있죠.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진짜 재물이었습니다. 족제비가 제게 준 진짜 선물이었죠. 2025년 저는 79세입니다.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컴퓨터를 좋아해서 아버지 가게를 자주 돕죠. 어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족제비 이야기 진짜예요? 진짜란다. 지금도 그 족제비가 살아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뒷산이 보였어요. 글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새끼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처럼요? 그래, 할머니처럼. 손자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끼익끼익.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죠. 잘 지내거라. 그리고 고맙다. 저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옆에서 자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평온한 감사한 마음으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